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形式、日韓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一致をいたしました。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ICBM 級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明白な挑発行為であり、到底看過はできません。 벌써 벚꽃이 피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뒤 모두 발언에서 한 말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우리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고 정확히 열흘 만인데요.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4년 만에 처음이고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셔틀 외교, 그러니까 정상이 수시로 오가는 외교도 복원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만나자고도 제안을 했죠. 민간 차원의 활발한 움직임도 있었는데 하지만 불같이 일고 있는 이 비판 여론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100분 동안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후 4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관저에 도착하면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의 복원을 알렸습니다. 자위대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윤 대통령은 2시간 10분쯤 전인 4시 50분, 넉 달 만이자 일본에서는 4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는데요. 배석자를 최소화한 소인수 회담, 그리고 배석자를 추가하는 확대 회담을 이어서 했고, 5시 15분 배석자를 늘린 회담 뒤에는 양 정상의 모두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정치해되어 온 한일 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政治、経済、文化など多岐にわたる分野で政府間の意思疎通を強化していくこと等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いと思います。 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와 안보의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양 정상은 오늘 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 도발도 규탄하면서 재개된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관심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회담 중에 발언을 하느냐였는데요.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언급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공동 기자회견은 조금 전인 6시 반 35분쯤 시작됐는데요. 중요한 건 기시다 총리가 우리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였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해법을 발표한 건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일본 측의 입장인 통절한 반성 같은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표현이었는데요. 기존 입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입장보다 더 상세한 사과의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 담화를 계승한다, 이 정도 표현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공동 기자회견 소식은 뉴스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쿄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데 이 경제단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엔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죠. 내일 자리가 평소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규제를 발표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화답해 일본을 WTO에 제소한 것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가 한일 관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수출 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단 일본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나 부품을 수출할 때 수출 심사 등을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 지위 회복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전경련과 게이달렌이 주관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우리 측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재계 총수가 함께 자리합니다. 이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며 수출 규제 이후 위축됐던 양국 경제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윤 대통령은 일본 국회의원들과도 만나 남아있는 양국 갈등 해결에 대한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늦은 오후 귀국하며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한국 전경련과 일본의 전경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게이달렌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강제징용 소송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기금을 내놓을까 하는 겁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 재계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전경련과 게이달렌은 각각 10억 원씩 출연해 20억 원 규모로 기금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각각 기금을 만들어 모금을 하고 집행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연구와 두 나라 청년 교류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両政府間の動きを受けまして、未来志向の日韓関係構築に向けた経団連と全経連の両団体は共同事業を実施することとし、 미래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대법원 판결에 포함된 피고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기금에 참여하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게이달렌 회원사이기도 한 이들 기업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과 관련된 거는 그 이슈대로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문제는 미래 세대의 문제 이슈로 그렇게 그쪽에서도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일부 대학생 단체는 청년을 팔아 일본의 사죄와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기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한국이 이만큼 성의를 보였으니 일본도 그 정도의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는 건 비단 우리만의 생각은 아닌 듯합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일본 역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2.0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호응을 촉구하며 수출 규제 해제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도 밝힌 겁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또한 전후 최악인 한일 관계 개선 기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방 언론은 한일 내부 정치 상황 등을 들어 난관이 여전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양국 관계 해빙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적인 동시에 친구인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에 이정표가 될 정상회담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위기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양국 간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드러낸 강력한 신호라고 봤습니다. 本日の日韓首脳会談では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引き続き日韓米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과 미중 경쟁에서 초래된 공급망 문제 등도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 사유로 거론됐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한일 관계 복원이 벌써 영향을 줄 리가 없을 텐데 우리 극장가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박스오피스 5위권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3편이나 들어가기도 했죠. 정치와 영화는 별개란 얘기입니다. 젊은 층의 생각을 김문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君の中にある赤と青き線それらが結ばれるのは真の像 영화 너의 이름은으로 사랑받은 감독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이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르게 100만 관객을 돌파한 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슬램덩크의 장기 흥행에 이어 스즈메의 문단속이 바통을 받으면서 지난 일주일간 우리 박스오피스 5위권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최대 3편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는 우리 영화진흥위원회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작품들이 다 작품성이 좋고 그 일러스트도 되게 좋고 해가지고 불매운동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이라든지 그런 추억과 같은 그런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사용을 한 것 같아서 어릴 때 만화책으로 보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더 감동이 진하게 오는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재관람인데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긍정인식은 2020년부터 꾸준히 높아져 30%대까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긍정인식은 10대와 20대가 이끌었는데 10대의 긍정인식은 50%대까지 나타났습니다. 한일 역사 갈등과 별개로 문화의 교류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政治的な状況は韓国と日本というのはいい時期もあればあまり良くない時期もあってそれが波のように繰り返しますが、僕たちがやっているようなその文化では、強く結びつき続け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願っています。 한국의 콘텐츠를 접해본 일본인이 한국의 음식과 뷰티, 출판물과 드라마 등에는 50% 이상의 호감도를 보였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한일 미래 세대가 문화적인 공감대로 기성세대가 가진 적대감이 사라지게 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한일 관계는 역대 정권마다 굴곡이 있었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 엎치락뒤치락했던 한일 관계의 주요 장면을 이호정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한일 관계가 물꼬를 튼 건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입니다. 支配により多大な損害の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노무현 정부에서 셔틀 외교가 시작됐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실용 외교에 나섰지만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임기 말 반일 감정을 급락한 지지율을 반등할 계기로 삼으며 한일 관계도 다시 얼어붙습니다. 한국에 방문하고 싶은 독립운동가 돌아가신 그가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 극우 성향의 아베 총리가 취임하며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고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합의로 관계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잘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합의 번복과 강제동원 배상 판결 확정 이후 일본 반발은 심화됐습니다.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어색한 8초 악수를 나눴고 일본은 수출 규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国交正常化の基盤となった国際条約を破っています。 25년간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은 건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태도 그리고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은 상황.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조금 전 끝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 정치부 원주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 기자, 앞서 잠깐 다뤘지만 주요 성과부터 우선 정리 다시 해볼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된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가 복원되고 양국 NSC 차원의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통한 북핵 대응 공조도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반성이나 유감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진 않았고 또 추가로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양국 간 2018년 이후에 특히 불편한 관계가 오래된 만큼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정제된 문구를 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두 정상이 공식 만찬으로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찬이 2번 있다고요? 네, 일단 두 정상은 요코 여사, 김건희 여사와 함께 2대2 부부 동반 형식으로 도쿄 긴자의 한 스키야키 전문점에서 1차 만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도보로 한 4분 정도 떨어진 이 128년 된 오므라이스 전문 노포 렌카테이로 자리를 옮겨서 대화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은 만찬을 2번 이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은 두 번째 만남은 이제 보다 더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친교 회담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까? 1차 만찬 장소가 화면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키야키 전문점에 여기서 가까운 모습인 1차를 것 하고 같은데요. 2차를 옮길 것이다. 네, 이 2차 친교 회담 같은 경우에는 배석자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상회담이나 공식 만찬의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둘만의 내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상당한 애주가로 알려져 있고 또 윤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상 상당히 오랜 기간 밀담이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안보실장은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가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가 이번 오므라이스집 회동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윤 대통령이 방일 첫 번째 일정으로 우리 현지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점심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도쿄의 한 호텔에서 제1동포 130여 명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양국 문제를 국내 정치나 자기 입지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지난 정부를 내둘러 비판을 했고요.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방일 등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동포들에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동포들부터 힘이 든다라면서 정부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요. 현장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불편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의 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곳에서 더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도쿄의 제1동포를 만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대부분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 그 나라에 있는 우리 현지 동포들을 만나곤 하는데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지금까지 원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일 정상의 만남을 모두가 반긴 건 아닙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단체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며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의 악화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윤 대통령이 실질적 외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용산역 광장 강제동원 노동자상 앞 30여 명의 대학생이 묵념을 한 뒤 행진에 나섭니다. 한일 정상이 만난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선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일본 식민지배 역사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한 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피켓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한일 양국 관계의 핵심이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 해법안이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을 향해선 국정농단, 탄핵 사유 같은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강제노역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창가만 불러댔다며 한일 관계 악화는 민주당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형으로 써먹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이
우리 정부의 해법을 폄훼하고 곡해하며 또다시 반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혈안입니다. 김 대표는 정상회담은 안보,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3시간 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 거리나 재원 등으로 봤을 때 한미일 모두를 겨냥한 것으로 보였죠. 한미일 공조 강화에 강대강 국면을 조성하려는 건데 윤 대통령은 떠나기 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돼 1시간여 동안 1000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 미사일이 고도 6000km에 이르고 한반도 동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관측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7형과 유사해 보이지만 일부 다른 점도 있어 정확한 재원은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는 고체 연료의 이런 ICBM 발사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북한이 몇 차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다탄두 형태의 ICBM 화성 17형 이것을 고각 발사한 것이 아니겠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출국 직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북한은 ICBM을 통해 직접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논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당 직무를 정지한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80조의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개정된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논란도 이미 일었었죠.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 당 내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죠.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원 80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내에서 80조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겁니다.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그 즉시 당직을 내려놓도록 한 조항입니다. 법정 기소에 대응하는 강한 야당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사문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개정을 추진해도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재명 대표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지만 당장 당내 반발은 거셉니다. 8년 전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당원 개정에 참여했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혁신 후퇴의 길이라고 지적했고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며 실제 개정이 추진되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히 일부에서 나오는 이 대표의 단계적 퇴진론에 대해 연말은 늦다는 뼈 있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자당 의원들을 저격하며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인터넷 게시물이 있다며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낙연 영구제명, 박지원 출당 청원에도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당의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원 80조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손보라고 지시했죠. 이번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상치 않자 이틀 만에 보완 지시를 또 내린 건데 개편안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시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시간을 못 박았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젊은 층 여론이 좋지 않았고 특히 MZ세대 노조가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며 반대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연하게 쓴다는 것은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60시간이라고 다음 주에 50시간 일해야지.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로 고용노동부는 속도 조절은 물론 개편안 자체를 주 최대 50시간대로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의 근간인 연장근로의 관리시간 단위를 조정하거나 기존 11시간이던 연속 휴식 조항을 늘리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개편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장시간 근로 등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추던입니다. 내가 몇십억 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가족들은 오죽하겠나. 전두환 씨 일가의 범죄 행위를 연일 폭로하고 있는 손자 전우원 씨가 이른바 검은 돈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의 경호원은 물론 측근 지인을 통해 회사를 만들어 자금 세탁을 했다는 건데 과거 부친인 전재용 씨가 몸담았던 웨어밸리라는 데이터 보안 회사를 콕 집어서 자금 세탁처로 지목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추징금 2,205억 원 중 아직 900억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죠. 이시열 기자가 이 전우원 씨와 단독으로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거 하기 이틀 전에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이번엔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세탁 방식을 폭로했습니다. 직접 자금 흐름도를 만들어 비자금이 웨어밸리라는 데이터 보안 회사의 주식으로 세탁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식이 전우원 씨 형제를 거쳐 새엄마 박상아 씨에게 들어왔고 이를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사용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일가에서 경호관들에게 돈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저와 제 형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경호원들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부분은 증명이 불가능해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MBN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최근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주식이 저희 앞으로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버님께서 황제 노역을 끝내시고 돈이 없는데 실은 너희 앞으로 이렇게 주식이 있으니. 또 전두환 씨의 경호원과 그 가족의 지인들도 모두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인들이 다 공범들이에요. 지인들에게 돈을 먹이고 그 사람들도 돈을 받는 게 좋으니까 범죄에 같이 참여를 해서 돈 세탁을 도왔던 겁니다. 전우원 씨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계속해서 관련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진실을 밝히다 갈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더 많은 진실이 알려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전우원 씨가 자금 세탁처로 언급한 웨어밸리라는 회사는 이미 과거에도 전두환 씨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돼 검찰 수사도 받고 또 추징을 당한 적도 있는 곳입니다. 전우원 씨의 주장대로 전두환 씨의 비서였던 인물이 바로 여기 대표이기도 하죠. 전우원 씨의 말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빠져나간 돈이 있었다는 건데 전두환 씨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비자금 통로로 손자인 전우원 씨가 지목한 웨어밸리. 지난 2001년 전두환 씨 아들인 전재용 씨가 설립한 업체인데 2003년부터는 손삼수 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비서였던 손 대표는 비자금 관리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2013년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 환수팀을 꾸린 검찰이 웨어밸리를 압수수색해 5억 5천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웨어밸리의 비상장 주식을 포함해 전두환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령 씨가 그 모든 서류들을 복사본이든 뭐든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가족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전 당장 없습니다.
다만 전 씨는 웨어밸리 주식 등 물려받은 자금은 현재 양어머니인 박상아 씨에게 양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최측근인 한 관계자는 이미 과거 수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비자금 흐름은 모두 확인됐다며 전 씨의 주장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우원 씨의 주장에 대해 웨어밸리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민경양입니다. 이쯤 되면 전우원 씨의 신뢰도도 중요해집니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분별을 해야 하니까요. 전우원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아픈 아들이 폭로 전 협박 전화를 해왔다고 했는데 전우원 씨에게 이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자금 세탁처로 지목한 웨어밸리를 아는 등 여러 추가 폭로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손자인 전우원 씨가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 비리를 폭로한 이후 가족 간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아들인 전우원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폭로를 하기 전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친 욕들을 막 하면서 저가 이제 한국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세탁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또 미국에 엄청난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 때문에 제가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우원 씨는 아버지의 주장을 반박했고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슴이 아프긴 한데 그거 외에 아픈 건 없습니다. 할머니인 이순자 씨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며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우원 씨가 마약,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실명을 언급한 현역 장교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사실 확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 자금 세탁처로 추가 폭로한 웨어밸리에 대해 검찰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두환 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20억 원에 달합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내가 이런 어떤 이해되지 않는 금전이 나의 유학 생활이나 나의 주변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전두환 씨 손자의 이딴 폭로에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공무원들은 투표와 개표 업무를 하면 선관위에서 특별 수당을 받습니다. 이 금액이 적다고 해 선관위는 수당을 올려주기도 했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것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 수당을 받으면서 출장비도 따로 챙겼습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외 근무 비용까지 챙긴 이들도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6월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당시 구청과 시청 등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전 투표일과 투표 당일에 투개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투표소로 배치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게 수당과 식비에 코로나 사례금을 합쳐 일일 평균 선거 사무수당 27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좀 특별하게 더 줬다고 보시면 되고 공무원들이 투개표 사무를 안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많이 있었어요. 그 수당을 현실화해달라는 노력이 저희가 한 끝에 수당을 10,000원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지자체 4곳의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수당을 받고도 관내 출장비를 이중으로 타냈다가 모두 반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 사무 관련 여비 중복 수령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 46곳에서 출장비가 부당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출장비를 중복으로 받은 서울의 지자체는 4곳으로 이 중 마포구가 95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1,915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어 중랑구와 종로구,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을 반납까지 하면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잖아요. 좀이라도 그 새벽에 나오는 교통비라도 보전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좀. 하지만 권익위는 출장비는 대부분 교통비를 보전해 주는데 선거 사무수당에 교통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복 수령으로 받습니다. 특히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출장비 외에도 초과 근무수당까지 청구했다 뒤늦게 감사에 적발돼 지난달 말에서야 부랴부랴 반납했습니다. 올리시면 안 되는데 실수를 올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것도 하나의 약간 인센티브를 받던 것 같아요. 선거 기간 출장비 부당 수급 사례는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인천광역시는 900건 넘게 적발돼 1,300만여 원을 반납했고 경기도 평택시도 1,700만여 원을 돌려주는 등
전국 지자체 245곳 가운데 46곳에서 출장비가 중복 지급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이중 수령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이거는 좀 국민들이 세금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자체 감사관을 통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선거 기간 수당 중복 수령 금지 지침을 내릴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반도체 조립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30분 만에 이들을 구조했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죠. 김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길게 늘어선 철제 펜스 아래 옹벽이 무너져 있고 한쪽에서는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7분쯤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조립 공장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1명과 60대 2명이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배수로 공사 중 80m 길이의 옹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토사에 매몰된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사고 발생 30여 분 만에 3명을 구조했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5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출근 첫날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대 바로 밑에서 불잡기로 살짝 타고 그 위에 흉관을 넣어놓고 제대로 이제 되는지 본 다음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축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매몰되신 거예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함께 작업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림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큽니다. 신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등성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숲속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진화헬기가 분주히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2시 54분쯤 경북 상주시 외남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4대와 인력 1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중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 평균 초속 4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순간 풍속이 한 11m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이 한번 세면은 능선 따라 확산 속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산불 신고자인 4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3개 마을에 소방차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가용 헬기와 진화 장비를 모두 투입해 산불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와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다는 말을 엄마에게 들었을 때 그러려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울먹거리기도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조민 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재판에 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은 주로 입시에서 문제가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이루어졌습니다. 조 씨는 2010년 여름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다는 말을 엄마에게 전해 들었을 때 별 생각이 없었다며 의대 입시에도 표창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양대 총장과는 카톡도 하는 사이라며 밖에서 따로 만났을 때 표창장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조 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됐다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부산대 측은 합격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경력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 씨 측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부산지법 앞에선 조 씨 측 지지자들이 응원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증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거 먹고 우리 아이 키가 8cm나 자랐어요. 이런 키 성장 온라인 불법 광고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식약처에서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원료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나마도 6개월간 꾸준히 먹었을 때 3mm가 안 되게 자란 게 다였죠. 정부가 지난달 온라인 광고만 단속했는데도 이번에 2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아이가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말에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어린이 키성장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키성장에 도움을 주는 특허 원료를 사용했다는 설명을 듣고 석 달 넘게 아이에게 먹였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먹으면 2배로 큰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가정 광고일 수도 있겠다. 아무 효과를 못 보고 있으니까. 이 씨가 구입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2배로 큰다는 문구는 불법입니다. 이 밖에 키가 8.8cm 컸다는 체험기를 올리거나 영양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도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어린이 키성장과 관련한 온라인 불법 광고를 점검한 결과 모두 226건을 적발했습니다. 체험기, 단체 추천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하는 경우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식약처에서 키성장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원료는 환기 추출물 등 복합물 하나뿐입니다. 2014년 인증받기 전 실험에서 12주 뒤 대조군보다 0.33cm 더 컸고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시행한 재실험에선 24주 뒤 0.29cm 더 크는 데 그쳤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0.6cm에서 1.43cm 더 큰 정도로 효과는 미미합니다. 어린아이는 밤에 잠들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와 일찍 재우는 게 키 성장에 더 도움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를 다루는 사회기자 M 한범수. 정태용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교육열 높은 목동 말하는 거죠? 네, 잘 사는 동네에서 웬 난민인가 싶을 건데요. 네.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갈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네, 보니까 새 아파트 같은데 뭐 주차장 입구 쪽에 방금 컨테이너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 앞에 주차된 차량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죠. 원래 지난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가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단지를 둘러싸고 이렇게 출입 금지선이 빈틈없이 쳐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목마다 사람들 못 들어가게 이렇게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있으신 거는 이제 그 입주민들이랑이 못 들어가게 그냥 이렇게 일단은. 이게 제가 침이어가지고. 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외부인은? 보니까 아파트 단지 전체가 뭐 봉쇄 수준이던데 누가 이래 놓은 거예요? 시공사 측입니다. 공사하는 동안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돈 더 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 정도, 총 74억 원 추가 분담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 정도 달라 그러면 일단 당황스럽긴 할 것 같아요. 네, 재건축 조합은 당연히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이 저렇게 출입을 막고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이사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난민처럼 모텔이나 지인 집을 떠돌고 있습니다. 조합이랑 건설사랑 사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양천구 입장에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중재 노력은 지금 하고. 그나마 재건축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싸우는 당사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더 큰 문제는 조합에 돈을 보태
새 집을 구하려고 했던 일반 분양자들입니다. 거주지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은행 대출이 막히고 자녀 취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거 뭐 청약 당첨됐다고 로또 맞은 것처럼 좋아했을 분들이잖아요. 저런 일 터지니까 속 탈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강남 개포자이에서도 입주 중단 사태 있어서 다룬 바 있죠. 잘 해결됐었는데 여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또 반지하 쓸쓸한 죽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나 보죠? 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반지하에서 60대 노인이 고독사한 건데요. 약 일주일 후쯤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많이 늦었네요. 일주일이면. 그렇죠.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이분이 이제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는데요. 사전 교육 마치고 이제 첫 출근 날이 됐는데 나오지 않자 직원이 찾아간 거죠. 그 전화를 했더니 안에서 벨이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시도하고 했는데 이제 반응은 없고 사람은 안 보이고 그냥 이제 TV는 켜져 있고 하길래 바로 112 신고를 해서.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 중점 관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고독사 소식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법도 한 게요. 최근 3년만 봐도 이 매해 3,000명 안팎에 이르고 중요한 건 이 해가 갈수록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실 저 기사 쓰던 중에도 송파구에서 어르신 한 분이 고독사로 발견됐다는 신고 제보를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독사 안타깝습니다.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이 안 좋은 부부들 사이에서 나올 법한 말이잖아요. 제목만 보면 네. 부부 클리닉 내용 나올 예. 것 같죠? 그런데 전혀 엉뚱한 존재가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뭐가 나오죠? 좀 이따. 네. 그 정 기자도 이메일로 저런 문서 파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고 돼 있죠. 어. 절대 열어보면 안 됩니다. 저 같으면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확 열어볼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화사르 RAT라는 악성 코드 걸립니다. 혹시라도 파일 열어봤으면요. 상단에 있는 콘텐츠 사용 버튼만은 누르면 안 됩니다. 저거 눌렀다가 해커의 원격 조종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저런 악성 코드 누가 유포하는 거죠? 이게 뭐 사이 안 좋은 남편이나 아내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 누가 유포하는 거냐면요. 배후에 다름 아닌 북한 정찰총국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이버 공격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데 이메일로 어쨌든 이혼 소송 파일 받으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냈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이번엔 유럽에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인데 말이죠. 스위스 정부가 지원에 나섰지만 벌써 은행만 3개째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가 장중 30%가량 폭락했습니다. 5개 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에만 1천억 달러, 우리 돈 132조 원가량 고객 자금 유출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 투자사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주가 하락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 이후 크레디트 스위스 우려마저 커지면서 은행권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해졌습니다. 그나마 뉴욕 증시 마감 전 스위스 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발표하면서 6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우지수는 280.83포인트 하락, 0.87%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스위스 금융당국은 미국 은행 문제가 스위스 금융시장에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우려감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Into difficulties if if Credit Suisse in Switzerland were to have trouble. So it's the global links which are the real concern. 미국 금융기관도 유럽은행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어 유럽은행 건전성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소은행에 이어 유럽 대형은행까지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 금융권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런 잇따른 대외적 충격에 코스피는 장 초반 1% 넘게 급락하다가 점차 회복하며 장을 마쳤고 환율은 9.3원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걱정이 없을 수 없겠죠. 우리 금융당국도 국내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금은 1인당 5천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천만 원은 23년 전에 정해놨던 금액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실저축은행이 무더기로 문을 닫았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을 예금한 서민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돈 줬어, 돈 줬어. 내 돈 돌려주세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파산 위기가 제기되자 다시 불안감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2, 3분기 중 은행의 자기 자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윳돈을 더 쌓아 만일의 사태에 손실을 흡수하고 비상시에는 돈을 방류하는 자본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예금 보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23년째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은 1,152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예금액의 65.7%를 차지합니다. 모바일 뱅킹을 통한 뱅크런 위험이 더 큰 우리로서는 비상시 예금 전액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가 가능한지 한번 우리나라 규제 체계를 한번 봐놔라. 우리나라는 시행령 상황이라서 결심만 하면은 당일날 차관회의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시행령 개정해서 할 수 있다. 다만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이 예보에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대출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반려견 데리고 비행기 타기. 수화물로 맡겨야 하고 그 과정도 복잡해서 차라리 개 호텔 같은 곳에 맡기던가 아예 비행기를 타지 않는 곳으로 골라서 여행 가는 분들 많죠. 국내 최초로 반려견과 같이 탑승하는 동반 전용 전세기가 생겼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비싼 금액인데도 출시 사흘 만에 완판이 될 정도였거든요. 펫팸족을 겨냥한 제주 관광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이정훈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공항에 도착장에 문이 열리자 반려견을 앞세운 관광객들이 빠져나옵니다.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거나 품에 안은 관광객들이 눈길을 끕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좌석에 타는 전세기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항공기에는 견주 30여 명과 반려견 18마리가 수화물 칸이 아닌 가족 옆 탑승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원래는 오고 싶어도 못 왔는데 바로 옆에 같이 올 수 있으니까 애기도 편하고 저도 좀 마음이 편한 거. 이번 상품은 왕복 기준으로 30만 원을 넘지만 출시 사흘 만에 완판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대한항공이 제주행 반려동물을 수송한 건수만 만여 건을 넘었을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려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펫팸족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업계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선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 가능한 관광지나 식당 등을 정리한 관광지도 제작에 이어 관련 박람회 개최를 계획하며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 10월에는 반려동물 산업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들을 위한 사업들을 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국내 반려인구가 커지면서 이들을 잡기 위한 유치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원래 경복궁 광화문 앞에 월대라고 불리는 기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올라가서 연설을 하거나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일종의 무대 같은 건데 광화문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발굴 조사 중 이 월대가 발견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철로도 드러났는데 이 월대를 뚝 끊으며 지나가고 있었죠. 57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철길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재들은 오늘부터 사흘간 일반인도 볼 수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앞 반원 형태의 공간에 기단이 있고 사람들이 오갑니다. 이른바
월대가 복원됐을 때를 가정한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광화문 월대와 주변부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광화문 전면부 6,107제곱미터입니다. 광화문 앞 땅을 파니 Y자 형태의 전차 철로가 나왔습니다. 안국동 철로와 효자동 철로가 세종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일제 강점기인 1917년부터 1966년까지 존재하다 57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문제는 일제가 광화문의 월대와 삼군부 등 주요 시설물을 훼손하고 그 위에 철로를 깔았다는 점입니다. 문 앞에 월대를 갖춘 모습이 광화문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문을 기준으로 임금이 봐서 왼쪽에는 의정부, 오른쪽으로는 삼군부라고 하는 문무의 최고 통치기구가. 발굴된 문화재는 오늘부터 사흘간 공개하는데 하루에 3회씩 최대 30명 규모로 진행됩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예약은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차량이나 도보로 이동하던 그런 아스팔트 바로 아래 이렇게 유적들이 남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동안의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주변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유구 보존과 정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산불이 비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추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실효습도가 3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도 불이 붙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진화 작업이 한창인 경북 상주가 30, 속초가 26, 서울도 3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계속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1도, 파주도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또 내일 오전부터는 제주에, 밤에는 남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양은 대체로 10mm 미만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춘천이 14도, 대전 15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6도, 창원과 부산이 14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가운데 날은 더 온화해지겠고요.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